자신의 딸을 한국 교환학생으로 보냈던 멕시코 여성이 보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너무 놀란 나머지 딸을 만나기 위해 급하게 한국으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도착한 여성은 난생 처음 보는 장면들을 보고는 크게 놀라고 말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시티에 사는 마리아 가르쉐아라고 합니다. 저와 한국과의 인연은 딸을 통해서 이어졌어요. 딸이 현재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 딸이 한국으로 유학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답니다. 요즘 멕시코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게다가 딸이 한국에 간다고 해서 알아보니 거리도 깨끗하고 치안도 좋고 제가 알기로는 여자 혼자서도 밤 늦게 다닐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전쟁 중인 국가로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멕시코만큼 위험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기에 딸의 선택이 기특하기만 했죠. 적어도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전 오랜 친구 후한으로부터 온 갑작스러운 연락으로 인해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뉴스 봤어. 그가 보내준 기사를 읽는 순간 심장이 철렁하고 주저앉으면서 심장이 멎어버리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 기사의 내용은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었거든요.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1968년 틀라텔로롤 광장의 그날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날의 시위에 참여했다가 군인들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다리를 잃으셨고 할아버지는 그날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 일은 저희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 사람들의 가슴에 여전히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한쪽 다리가 없는 아버지를 보며 자라키에 어릴 적부터 제 머릿속에는 시위를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이나 걸었는데도 받지 않더라고요. 다시 걸고 또 걸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고 딸의 연락은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왔어요. 엄마 전화했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안심이 돼서 그런지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사벨 괜찮은 거니? 무슨 일 없어? 너 지금 어디야? 다급한 제 목소리와 달리 이사벨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학교 가야 해서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그 말을 듣고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놀란 마음에 이사벨에게 큰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나라에서 무슨 학교야? 너 제정신이니? 집 안에서 절대 나가지 말고 사람들 모인 데는 발도 붙이지 마. 이때까지만 해도 이사벨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사벨의 대답을 들은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그거 벌써 해제됐어요.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사벨이 뭘 잘못 알고 있나 보다 했죠. 그런데 온라인 뉴스를 검색해보니 정말 그랬더군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몇 시간 만에 해제했다는 내용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루도 아닌 몇 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다니 CNN과 BBC 같은 세계적인 방송사들도 이 소식을 전하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언론이 심하게 통제된 멕시코에서는 절대 언론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사벨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너무 불안해서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뉴스를 새로 고침하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전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문까지 발표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무 불안해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멕시코에서 시위에 참여하는 건 잡아가라고 손목을 내어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위만 일어나면 최소 한두 명은 목숨을 잃혀 감옥에 가는 건 별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게 있어 시위는 절대 발을 붙여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옆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시위에 동참한 사람으로 찍혀 잡혀가기도 하니 이사벨도 충분히 연루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이사벨이 시위 장소에 가까이 갔다 큰 일을 당하면 어떡해요?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모두가 말렸죠.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한국이 어떤 때인지 몰라서 이래? 이사벨한테 들어오라고 해야지. 왜 네가 간다는 거야? 이사벨이 온다고 하면 좋겠지만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이사벨은 한국은 정말 안전하다며 절대 멕시코로 돌아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데려와야겠다 생각했던 거죠. 저는 바로 비행기표를 예매했고 짐을 꾸렸어요. 딸이 위험에 빠졌는데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한국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도 없고 한 번을 경유해서 꼬박 하루를 가야 하는 여정이었지만 피곤한 것도 있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빠르게 공항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한 인천공항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었어요. 계엄령이 선포된 나라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도 사람들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유롭게 커피를 들고 전화를 하고 있었고 주변을 경계하는 사람도 없었죠.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다니는 경찰도 없고 위험해 보이는 인물 한 명 없었어요. 무장한 경찰이나 군인 또한 없었고요. 딸을 만난 순간 제가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딸은 오히려 대체 왜 온 거냐며 어리둥절해 했어요.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놀랐어요. 한국 간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해요? 왜 오신 거예요? 설마 위험해서 오신 건 아니죠?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딸은 미소를 띠며 저를 학교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해맑기만 하길래 속이 터질 것 같았죠. 그런데 딸의 학교 주변은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학생들은 삼사무무리를 지어 웃고 있었고 카페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생기가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딸의 한국 친구들도 만나봤습니다. 이 학생들만 보면 이 나라의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건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평범하게 생활하는 딸의 친구들을 보면서 한국 대학생들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아무래도 시위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건 위험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저녁이 되자 시간을 확인하던 딸의 친구들이 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약속이라도 있나 싶어 물어봤는데 저희 시위하러 가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너무 담담하게 말해서 순간 영화를 보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시위를 간다고 해서 당황했죠. 멕시코에서 학생이 시위를 한다. 겁을 상실했다며 집에서 등짝을 맞을 겁니다. 멕시코에서는 시위라는 말만 들어도 공포에 질리거든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곳에 학생들이 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시위는 어른들이 할 일이지 학생들이 나설 때가 아니라고요. 제 말에 딸의 친구들은 서로를 쳐다봤고 이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나라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그 말에 더욱 다급해졌어요. 군인들과 경찰이 있을 텐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에 학생들은 너무 어려요. 그때 한 학생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1980년 5월 18일 한국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어요. 학생들이 앞장선 운동이었고 그 사건에서 희생된 분들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 지켜낸 민주주의인데 저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또 다른 학생이 이어 말했죠.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온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 앞에 부끄러운 세대가 될 거예요. 이번에 벌어진 일은 민주주의에서 벗어난 일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걸 바로 잡을 거예요. 진지한 눈빛으로 말하는 학생들을 보며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위험할 텐데 학생들의 뜻이 이렇게 완고한데 멕시코에서 온 제가 무슨 근거로 말릴 수 있겠어요. 몸 조심하라며 보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제 딸도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벨 너 뭐하니? 제 질문에 이사벨은 자기도 시위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솔직히 남의 나라잖아요. 남의 나라 시위에 이사벨이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사벨 너 미쳤니? 절대 안 돼. 하지만 이사벨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답했죠. 엄마 저는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민주적인 모습을 직접 보고 배울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멕시코를 이런 나라로 만들려면 이번 시위를 직접 보고 배워야 해요. 여기 학생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알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이사벨의 말에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독립적이었던 아이였지만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건 처음이었죠. 결국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그럼 나도 같이 가야겠다라고 말했죠. 무서웠지만 딸을 홀로 보내는 것보다야 이게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보호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사벨과 친구들을 따라간 국회 앞에 무려 10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규모의 억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멀찍이 서서 두려움에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여기서 무슨 일이 나면 이건 끔찍한 학살이 될 테니까요. 손에 땀이 났고 얼마나 긴장했는지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고개를 둘러보니 그곳에는 교복 차림의 여고생들까지 있었어요. 저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에 오다니 제가 그 학생들의 부모도 아닌데 발을 동동 구르게 되다군요. 학생들 옆으로는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도 있었고 어린 손주를 데려온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두의 안녕을 빌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곧 시작될 거야. 저는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멕시코에서 경찰과 군인들이 시민들을 제압하기 위해 총구를 들이밀고 최루탄을 던졌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한국의 평화로워 보이는 지금이 폭풍 전의 고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까 봤던 교복 입은 학생 한 명이 보였습니다. SM 얼굴로 친구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는데 저 아이들은 위험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경찰들이 시위대를 바라보며 서 있었거든요. 저는 저 어린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벨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만 돌아가자. 금방 최루탄을 쏘고 진압이 시작될 거야. 너도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니? 그러자 이사벨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야만의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이사벨이 말을 마치자 갑자기 어디선가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위할 때 과격한 음악을 트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멕시코에서는 시위할 때
격렬한 음악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곤 했거든요. 그런데 광장을 가득 메운 건 신나는 K-팝이었어요. 이게 무슨 어리둥절한 제 표정을 본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게 바로 한국식 시위예요. 사람들은 휴대폰 불빛을 흔들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은 춤까지 추기 시작했고 어르신들도 박자 맞춰 어깨를 들썩였죠. 제가 있는 이곳이 시위장이 아닌 마치 거대한 콘서트장 같았습니다. 저기 봐요, 엄마. 딸이 가리킨 곳에는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은 촛불 집회라는 걸 한다는데 저건 촛불 집회가 아니라 다양한 색의 불빛을 내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제각각이었어요. 시위를 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저런 걸 만들어서 구매했을 리는 없고 대체 저게 무엇인가 싶었죠. 제가 흥미롭게 사람들의 손에 들린 걸 보고 있자 딸은 그게 K-팝 가수들의 팬들이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응원봉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콘서트장에 가서 저걸 흔든다고 하더라고요. 색도 다양하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 무엇보다 밝아서 시위장에서 쓰기 딱 좋다며 많은 어린 학생들이 응원봉을 가지고 거리로 나온 것이었어요. 보통 K-팝은 어린 친구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응원봉이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어린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사람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다 보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연세가 있는 분들은 따라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의 전주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더니 모두가 입을 모아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대체 무슨 노래이길래 전 세대를 통합한 건가 싶어 물어봤더니 소녀시대라는 아이돌 가수의 다시 만난 세계라는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이 노래가 나오자 어떤 이들은 춤을 추고 어떤 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시위잖아요. 정치색을 띠고 있는 정치는 본래 무거운 주제인데 이렇게 신나게 노래를 부르기만 한다면 정치적인 국민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부르는 이 노래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 노래에는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라는 가사가 있어요. 언뜻 들으면 이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인 것 같지만 이 노래는 단순한 사랑의 메시지를 넘어서 연대와 희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시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진실된 마음과 용기를 확인하고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K-팝이 애들 장난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유행에 따라서 신나는 멜로디만 붙였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어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직접 한국 노래의 가사에 담긴 내용을 보니 제가 너무 짧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체 어떤 나라에서 이런 게 가능할까요? 시위하는 사람들이 시위하는 장소에서 웃고 춤추고 노래를 하다니 멕시코 얘기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는 모습일 겁니다. 당장 미국만 해도 시위할 때 화염병을 던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제가 뉴스에서 보고 직접 목격한 시위는 분노와 폭력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끌어내리고 서로에게 온갖 욕설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시위대는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기자 이사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엄마 평화롭게 목소리를 내는 것, 폭력 없이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시위대가 있는 광장은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응원봉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음악과 어우러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게 시위라는 것도 있고 거대한 공연에 참여한 사람처럼 함께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알겠더라고요. 한국에 오기 전 한 뉴스의 앵커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지켜봐 왔던 선진적인 민주주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었는데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솔직히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니 그 앵커의 말이 완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눈치가 보이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이었죠. 멕시코에서 경찰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찰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요. 멕시코의 부패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경찰 조직 내 부패는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과 손을 잡고 있어서 카르텔이 정치권을 주무르기도 해요. 언론인에 대한 위협도 심각해서 언론 자유지수가 낮고요. 여러 언론이 카르텔과 경찰의 부패에 관해 다뤘다가 살해가 된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 이건 뉴스를 찾아보시면 수도 없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게 경찰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존재들이요. 그건 다른 나라 경찰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시위대 근처를 지키고 있는 한국 경찰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흙을 끓으면서 경찰들 눈치를 보자 이사벨은 제 팔을 툭툭 건드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한국 경찰들은 절대 사람들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사벨에게 말했죠. 이사벨, 아무리 그래도 경찰이잖니. 언제 돌변할지 몰라. 그렇지 않고서야 여기에 있을 리가 없잖아. 제 나름대로 논리적인 말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데 경찰들이 있는 이유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의도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사벨은 그게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젓다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경찰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 한국에 엄청나게 큰 국제적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는 100만 명이나 모인 시위가 탐탁지 않을 텐데 그런 시민들이 뭐가 예쁘다고 경찰들을 보냈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이사벨은 대답했습니다. 멕시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엄마, 민주주의에서는 시위가 합법이에요. 누구나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게 불법이죠. 이건 멕시코도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멕시코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시위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멕시코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릴 수도 있고 그러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경찰들을 밀집시켜두면 사람들이 한 곳에 쏠리지 않도록 제지할 수 있고 혹시나 생길 시민들 간의 마찰도 조정할 수 있어요. 시위를 돕는 경찰이라니 문화 충격 때문에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제 시선을 잡아끄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한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경찰에게 다가가더라고요. 뭘 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그 학생은 경찰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마 저렇게 어린 학생이 돈이라도 건네는 건가? 모르겠어요. 한국이 멕시코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50년 넘게 이렇게 살았으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다소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자 이사벨이 또 한 번 웃음기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건 핫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는데 뭔가 따끈따끈한 게 손에 닿더라고요. 이사벨이 손이라도 잡은 건가 싶어서 봤는데 네모난 무언가가 열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뜯어서 흔들기만 하면 발열이 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겨울에 이걸 꼭 가지고 다녀요. 어떤 분이 춥다고 시위대 사람들 사이를 다니며 핫팩을 나눠주고 계셨어요. 제가 정신없이 주변을 살펴보는 사이에 누군가 핫팩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핫팩은 시위대에게만 전해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 학생이 그 핫팩을 경찰에게 건넨 것이었죠. 경찰은 정자세를 하고 있었는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경찰의 코에 콧물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어요. 계속 기침도 하고 감기에 걸린 게 분명했죠. 학생은 그 경찰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추울 텐데 핫팩을 경찰에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우물쭈물하고 있자 그의 옆에 있던 동료가 팔로 경찰을 툭툭 치더니 고개짓을 했습니다. 어서 받으라는 표시였죠. 그러자 경찰은 손을 뻗어 학생이 준 핫팩을 손으로 쥐었고 학생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저는 제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따뜻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애두어 보이는 얼굴의 경찰이었는데 저기 있는 사람이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니 핫팩을 전해준 어린 학생이 더 기특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핫팩을 쥐고 있어도 너무 춥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추위에 익숙하다 보니 옷도 두껍게 입었지만 저는 이렇게 추울 줄 모르고 얇은 겉옷만 입었거든요. 그리고 멕시코는 날씨가 더운지라 12월에도 낮에는 24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추위에 약해요. 코가 빨개지고 몸이 오들오들 떨리자 이사베리 주변 카페로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이사베리를 따라 시위 장소 근처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카페는 인산인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음료를 마시느라 카페에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굉장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는데 결제를 안 하길래 커피를 받으면서 결제를 하는 특이한 시스템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커피를 받은 손님이 결제는커녕 커피를 받자마자 도망치듯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역시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모습에 감격한 찰나였는데 이렇게 비양심적인 모습을 보니 실망감이 컸습니다. 원래 착하기만 한 사람이 갑자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확 실망감이 들잖아요. 역시 시위만 일어나면 어디든 이렇게 되는구나. 멕시코가 딱 이랬거든요. 시위가 시작되면 가게는 약탈당하고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고 가게의 창문을 부수지만 아닐 뿐이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이사벨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사벨, 이 사람들도 결국 똑같구나. 무질서하고 이기적이야. 그래,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 이런 사람이 없을 리 없지. 아니 아마 대부분이 저런 사람일 거야. 이렇게 말하자 이사벨은 깜짝 놀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엄마 문 앞에 보이는 저 종이 보이세요? 저 종이에는 시위에 참여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으로 100잔의 커피를 미리 결제해 두었습니다. 와서 원하시는 음료를 받아가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쉽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위에 참석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에 미안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에 직접 오지 못하는 대신 시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고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커피를 결제해 둔 거죠.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본 건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였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테니까요. 여전히 의심이 가득한 제게 이사벨이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인들은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어요. 물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호의를 소중하게 여겨요. 커피를 결제해둔 사람도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카페 안을 봤는데 사람들은 질서 있게 자신의 차례에 맞춰 커피를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서두르거나 욕심내지 않았어요. 저는 카페를 나서기 전 카운터에 가서 50잔의 커피를 결제했습니다.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이 50잔을 계산한다기에 직원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벨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자 감사하다고 말하며 50잔 결제를 도와주었어요. 제가 남의 나라에 와서 그것도 남의 나라 시위대가 먹을 커피를 결제하다니 누가 보면 웃을 만한 얘기죠. 하지만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크나큰 영감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엄마의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사벨이 이렇게 말해주니 뛰어들듯이 기뻤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니 노랫소리는 조금 작아져 있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해산했는지 드문드문 빈자리가 보였죠. 끝까지 유혈 사태 없이 평화로운 시위를 했다는 점에서 감탄하고 있던 그때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하는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때를 지어 옹성거리길래 뭘 하는 건가 싶었는데 다른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설마 하고 옆을 봤는데 시위대가 있던 자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멕시코였다면 이미 온통 쓰레기와 깨진 유리 조각으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시위가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죠. 심지어 사람들의 손에는 봉투가 담긴 쓰레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헛웃음만 나올 따름이더라고요. 나라에 항의를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불만을 드러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면 거친 방법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을 보고는 제 모든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사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벨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을 오해했던 것 같아. 모두들 한국이 위험하다고 했지만 엄마가 실제로 본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평화로웠어.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고 하는 나라는 단 한 번도 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일 거야.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걸 듣고 정말 많이 걱정했지만 실제로 본 것은 질서정연한 시위 현장과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사벨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던 이유와 굳이 시위 현장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를 진심을 다해 공감했어요. 그리고 멕시코로 가면 이 이야기들을 전해주겠다고 다짐했죠. 한국 같은 나라도 있다고 우리도 희망을 갖자고 말이죠. 한국을 모델로 삼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우리 멕시코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멕시코에도 진짜 민주주의가 오기를 시민들이 한국인들과 같은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 딸 이사벨이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워 멕시코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 두 사람이 회사 사무실 한복판에 대치한 상태로 서 있습니다. 한 명은 키 190은 넘어 보이는 멕시코 남성이고 그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남자는 그보다는 작은 키의 아시아 남성인데요. 그들을 둘러싼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본 멕시코 남성에게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벌어진 이 싸움을 보며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같은 멕시코인마저 부끄럽게 만든 이 사건의 전말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몬테레이에 살고 있는 아담 크루스라고 합니다. 저는 다국적 기업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최근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주재원들이 저희 회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져서 왜 굳이 많고 많은 아시아 국가와 교류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힘있는 목소리를 낼 만큼의 직책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한국에서 파견 나온 한국 주재원이 지낼 꽃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제 동기 호세가 함께 한국 주재원의 거처와 자동차, 의전 등을 맡았어요. 솔직히 다른 나라에서 오는 주재원들은 이렇게까지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주재원은 달랐어요. 미국, 독일 등에서 일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저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인물이라고 했죠. 오자마자 팀장급으로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긴장 상태였습니다. 특히 한국 주재원의 회사는 자신들의 기술과 노하우 등을 저희 회사의 시스템에 결합해서 남미 시장을 노리려는 것이었어요. 이게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이번 한국 주재원의 방문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한국 주재원의 의전은 저와 호세가 주로 맡았는데 처음 맡겨진 중요한 임무에 저는 바짝 긴장하고 있었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주재원이 머물 집을 계약했었는데 집주인의 실수로 이중 계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몇 번이고 신경 썼는데 문제가 터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 주재원을 마중 나가는 일을 호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했고 문제를 해결할 동안 주재원이 머물 호텔을 예약했죠. 다행히 문제를 잘 해결하고 호세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번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세가 한국 주재원의 마중을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 마중을 나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걸 내가 해야 하는 거였어? 라고 말하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솔직히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이라면 택시를 타고 넘어오라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주재원의 방문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특히 멕시코 공항에서 짐을 바리바리 들고 온 외국인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값비싼 물건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도나 범죄 조직의 탁이 시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곧장 주재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화가 나서 제게 소리를 지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인 주재원은 너무나 평온한 목소리로 자신은 괜찮으니 조심히 오라며 저를 되려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고개를 숙여 거듭 사과했어요. 그러자 주재원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 말해 주었습니다. 딱 봐도 제가 나이도 어려 보이고 미숙해 보이니 아직 이런 일을 많이 안 해봤을 거라는 걸 직감한 거죠. 정말이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재원이 문제를 삼아서 회사에 항의를 했더라면 저는 징계를 받았을 거예요. 멕시코는 일 처리가 화끈하고 가끔은 잔인할 정도로 가차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다 할 성과도 없고 그럴싸한 일도 해본 적 없는 저는 정말 잘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운이 좋아서 잘리지 않는다고 해도 저를 믿고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이런 사고를 쳤다며 회사의 신임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 주재원 덕분에 저는 그런 위기에서 벗어났고 다행히 일자리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런 일을 겪으니 저는 한국 주재원이 멕시코에서 머무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를 따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서 봤던 상사들이 이 한국 주재원만 되어도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요. 저는 현재 주재원이 머물 사택에 문제가 생겼고
일주일 정도 호텔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주재원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고 주재원을 호텔에 데려다 준 뒤 호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겨우 화를 삭히고 호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마중을 나가지 않은 거야? 내가 보낸 연락을 못 받았어. 이렇게 중요한 날에 연락도 안 되길래 문자랑 메일도 보냈잖아. 그러자 호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난 처음부터 네가 이해가 안 됐어. 한국에서 오는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한국이 대단한 나라도 아니고 난 그 사람한테 내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 그 한국인이 별말 안 했지. 왜 그러는 것 같아? 자기 한국 국적이 우리한테 꿀린다는 거 아니까. 괜히 문제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너처럼 그렇게 일하면 진짜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니? 좀 적당히 하자, 응? 같이 일하는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이 말을 들으니까 어안이 벙벙 하더라고요. 분명 회사에서 지시를 한 것이고 이 애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회사의 지시는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호세가 뒤에서만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설마 면전에다 대고 한국 주재원을 무시할 줄은 몰랐어요. 한국 주재원은 자신을 멕시코 이름으로 리암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이름은 김우진이었어요. 리암은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팀의 팀장으로 오게 되었는데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자기소개가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호세는 탐탁지 않은 표정과 말투로 호세 제임스입니다. 라는 말만 하고 자기소개를 마쳤어요. 호세는 평소 호탕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호세가 탐탁지 않은 반응을 하니 팀원들 모두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분위기는 순간 가라앉았습니다. 한국 주재원 리암도 이 이상한 기류를 눈치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자기소개를 한 뒤 30분 만에 저희 팀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리암은 저희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본 사람처럼 일을 했어요. 멕시코에 오기 전에 저희 회사의 시스템과 실적, 업무 진행 방향, 주력 아이템 등을 파악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있는 선배에게 듣기로는 한국인들의 일머리는 따라올 사람들이 없다고 하던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일 때마다 리암의 능력을 축혀 세웠어요. 솔직히 진짜 대단하잖아요. 회사에 다니는 지 1년이나 된 저도 아직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리암은 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 회사의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도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처음부터 리암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호세였죠. 호세는 저희가 모여서 리암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끼어들어서 리암의 험담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리암이 온 한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리암이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호세는 리암이 온 나라는 한국인데 사실 한국은 워낙에 가난하고 못 살아서 어릴 때부터 일을 해야 한다며 험담하기 시작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호세는 그 나라는 아주 못 살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한다라며 한국 주재원인 리암도 아마 어릴 때 그런 걸 겪어서 일을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방식으로 일을 배웠기 때문에 언젠가는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한테도 똑같은 짓을 할 거야 라며 북한의 김정은처럼 독재하려고 할 거라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전 해외 소식 이런 건 관심이 없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찾아보니 웬 독재자 한 명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호세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한과 한국은 다른 국가란 거죠. 한국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분단되었고 현재도 전쟁 중인 나라이더라고요. 하지만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북한보다 몇천 배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빈곤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리암이 남한에서 왔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호세는 아니었습니다. 호세는 자꾸만 리암이 북한에서 왔고 언젠가는 자신들도 북한 사람들처럼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회사가 북한처럼 망해버리고 말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가 이렇게 주장을 해봤자죠. 저를 포함한 모든 팀원들은 호세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안 하고 호세가 무슨 말을 하면 무시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참을 수 없었던 건 호세가 리암이 지시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근본 없는 나라에서 온 인간의 말을 따를 수는 없다면서요. 그리고 자신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난폭함을 드러내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 모습을 이끌어내서 진짜 모습을 회사에 폭로하고 이 회사를 올바른 길로 이끌 거라고 말했어요. 호세는 몰랐겠지만 리암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호세의 행동을 공론화해서 다시는 저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건의했지만 리암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세워줄 때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리암은 호세를 다른 곳으로 좌천시키거나 강력한 조치로 회사를 그만두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호세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자신의 팀과 조직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려주었어요. 한국은 뒤처지는 사람들을 꼬리 자르듯 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끌어주고 그 능력을 개발하게 한다고 하죠. 미국의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인 구글은 직원에게 아무런 언질 없이 출근 당일에 해고를 통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 회사에서는 암에 걸린 직원을 한 번에 잘라버린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는 이익을 추구해야 하지만 돈이 사람보다 귀할 수는 없다는 리암의 말에 모든 팀원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 못하면 잘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호세가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호세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세에선 넘는 행동이 그게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리암이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무장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모네했던 멕시코 제3의 도시로 그만큼 치안이 괜찮은 곳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치안이 괜찮을 뿐 경찰과 카르텔이 대치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지는 않은 곳이에요. 하지만 저희 회사가 있는 곳은 도심이기도 하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만 타지 않으면 꽤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택시를 타고 다녀요. 택시를 타고 다니면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강도의 습격을 당하다니 운이 없어도 굉장히 없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외국인인 덕에 몸은 다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장강도에 습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차와 차가 부딪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리암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팀원들은 걱정에 한가득이었어요. 딱 한 사람 호세만 제외하고 말이죠. 호세는 리암이 입원을 한 것을 두고 엄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호세의 말을 빌리자면 북한에서는 더한 일도 많을 텐데 이런 일을 가지고 입원을 하냐면서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닐 텐데
겨우 이런 일을 가지고 입원을 하는 건 회사의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회사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일 거라고 이야기했죠.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입원에 누워 있는데 이런 반응이라니 저는 리암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리암이 사고를 당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이 멕시코로 들어왔습니다. 리암의 상태를 파악하고 리암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였죠.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인 해리는 멕시코의 치안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견된 한국인 직원은 멕시코 이름으로 해리였고 한국 이름은 이수영이었습니다. 해리 씨는 이런 치안이라면 저희 회사에서 안전을 보장했어야 했다고 했죠. 저희는 몬테레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하다는 생각에 리암의 안전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안이 어느 정도 인지를 강조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처음에 몇 번 강조하고 나중에는 별로 크게 주의를 주지 않았죠. 따라서 한국에서 온 해리의 문제 제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세는 달랐습니다. 되려 한국인 직원에게 화를 냈어요. 멕시코가 한국보다 치안이 안 좋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다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한국처럼 후진국인 나라가 멕시코보다 낫다니 지금 그걸 믿으라는 소리냐며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라면서 큰 소리 쳤죠. 한국 직원은 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을 쳐봐야 하는 건 호세 당신인 것 같다고 말한 뒤 한국의 치안이 멕시코보다 낫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자리를 떠났죠. 저희 회사에서는 이번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 한국 회사에 설명하기 위해서 인원을 꾸렸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한시가 급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한국 회사가 저희 회사에 대한 투자를 거둔다면 피해가 막심할 테니까요. 직원들은 한국에 가는 것을 꺼려 했어요. 이 문제를 한국 회사가 문제 삼으면 그 불만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나서서 한국행에 지원했습니다. 리암이 처음 멕시코에 왔을 때 리암의 의전을 맡았던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의외의 인물이 한국행에 지원을 했어요. 바로 호세였습니다. 저는 호세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한국에 가려고 하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려는 사람이 없어서 저와 호세 그리고 한 명의 직원을 포함해 3명이서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호세가 한국에 가려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꾸만 멕시코의 치안을 물고 늘어지는 한국에 가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밝혀내겠다는 것이었죠. 한국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멕시코만의 문제 일량, 리암이 당한 일을 엄청난 일로 만들어 보상을 요구하는 한국 기업의 행태도 고발하겠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의 영웅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호세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내내 자신이 다운받아온 북한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꾸만 한국을 북한이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 있으며 호세가 말하는 곳은 북한이고 그러면서 자신이 유튜브에서 찾아온 영상인데 가자마자 이런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될 테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면서 보고 싶지 않은 영상을 계속 보여주었어요. 호세가 보여준 영상은 끔찍하기는 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배만 부른 깡마른 아이들이 나무 껍질 같은 것을 씹고 있는 영상도 있었고 다 떨어진 군복을 입고 있는 남녀가 토굴 같은 데서 나오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호세는 리암의 나라가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밤이 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사람들은 촛불을 켜고 산다고 했습니다. 이게 21세기에 가능한 일이냐면서 침을 튀기며 말을 하더군요.
가로등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이니 얼마나 치안이 엉망이겠냐는 말까지 덧붙였죠. 결론은 늘 하나로 모아졌어요. 그런 나라에서 왔으면서 멕시코에서 무장강도 만난 것으로 항의를 하냐며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호세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깨지고 말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신세계였어요. 멕시코의 공항은 그리 깨끗하지 않았고 조명조차도 누리끼리 했습니다. 벽에는 금이 가 있는 곳도 있었고 바닥의 타일도 살짝 깨져 있기도 했죠. 멕시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게 최신식이었어요. 조명도 밝았고 모든 곳이 깨끗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이 청소하는 기계에 올라타서 돌아다니는데 정말 신세계였어요. 호세는 적잖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저는 호세에게 네가 생각하는 한국이 이런 모습이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호세는 공항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니 그럴싸하게 꾸며놨을 것이라며 공항을 빠져나가면 영상에서 본 그런 모습들이 줄지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의 그런 주장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저희는 버스를 타고 빠져나왔는데 버스를 타고 수도인 서울로 가는 길은 정말 잘 닦여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는 몰라도 제가 살고 있는 몬테레이는 멕시코의 제3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썩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의 도로는 정말 잘 닦여 있었습니다. 물론 호세는 조금 더 들어가면 안 좋은 모습이 보일 거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호세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어요. 호세는 한국의 수도에는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고 깨끗한 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는 고층 빌딩이 줄지어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서 마저도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친환경 버스도 흔히 보였고 도시의 조경도 훌륭했어요. 길거리에는 쓰레기도 없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줄 알았는데 새벽에만 나와서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낮 시간에도 도로가 깨끗한 것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덕분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멕시코인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호세는 점점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호세는 절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밤거리를 보고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저희는 밤이 되면 꼬박꼬박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멕시코에서 왔다 보니 밤거리가 당연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밤거리는 너무나 밝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밤거리를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여성들이요. 멕시코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음엔 저희가 보고 있는 광경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부터는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한국은 총기 소지가 불법이었고 총에 대해서 큰 관심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남자들이 군대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자들 중 총을 소유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총을 가지고 대치하는 상황이라든가 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또한 어린아이들이 혼자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것은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멕시코에서 이런 행동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홀로 등교시킨다면 부모들은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무엇보다 호세가 보여줬던 영상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먹는 영상들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아니란 건 확실하더군요. 한국의 밤거리에는 맛있는 음식이 즐비했고
놀거리도 풍성했습니다. 치안이 좋으니 밤을 새우고 새벽까지 젊음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호세는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몸으로 경험한 뒤로부터 호텔에 박혀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에 분을 감추지 못하고 한국 회사와의 미팅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 회사는 한국까지 와서 책임을 지겠다는 저희에게 크게 감동했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희 회사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저희와의 교류를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치료를 받는 리암도 많이 회복되어서 회사에 출근할 만한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나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세였어요. 호세는 리암들 덕분에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리암이 넓은 마음으로 호세의 행동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런 무례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잘리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리암이 다친 후에 멕시코로 왔었던 한국 직원 해리 씨는 가차 없었습니다. 해리 씨는 멕시코에 남아있던 팀원들의 이야기를 전부 들었고 회사에 정식으로 항의했습니다. 한국에 있다가 멕시코로 다시 돌아온 호세는 자신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호세는 자신은 리암이 북한에서 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행동을 해왔던 것이고 자신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호세는 못 들어본 아시아국에서 온 한 동양인이 자신의 상사가 되었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리암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어떻게든 흠집을 잡으려 한 것이죠. 뭐 성향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기야 합니다만 이건 확실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를 잘못 건드린 거죠. 사실 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주변 사람이 없었고 저도 그랬고 호세도 그랬고 국가 이름만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에 아주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엄청난 국가의 기업이라면서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회사에 투자까지 했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칭송하는 거다. 그런 걸로 인식했죠. 하지만 저희가 직접 한국 주재원이었던 리암 씨를 만나고 실제로 한국에 출장 가서 한국의 땅을 밟아보고 나니 비로소 왜 회사에서 한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그 국가의 회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시간이 흐르고 호세는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빈둥거리는 백수로 지내고 있고 저희 회사는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아 날로 성장해갔습니다. 저 역시 한국인 리암 옆에서 열심히 일을 배웠더니 승진까지 했습니다. 회사는 매출 증진과 많은 성과를 낸 저희 직원들 모두와 함께 한국으로 휴가 겸 워크숍을 계획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소식을 어떻게 들은 건지 호세가 가끔씩 회사 주변을 배회하는 게 눈에 띄다군요. 리암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리암은 회사에 있을 때는 기회를 주었겠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회사에서 쫓겨난 완전한 타인이라면 스스로 본인의 삶을 책임져야 호세 본인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착하기만 했던 리암을 봤었는데 와, 정말 공과사가 딱 부러지는 훌륭한 마인드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까지 돋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을 이끌어온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게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한국을 아직 잘 모르는 해외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긴 뭐 생각해보면 저도 멕시코라는 나라 유튜브로 영상을 본 적도 없고 잘 모르긴 하니까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해외 다양한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